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고요. 신혼생활을 즐길 겨를도 없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죠. 첫째 아이가 첫 돌이 지났을 무렵 연이어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첫째 아이 때처럼 육아에 동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가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죠. 이제 아내가 조금이나마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내는 저와 어머니가 있는 데서도 혼자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말려도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방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아내에게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뜯어 말리자 베란다로 가서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술을 입에 댔고 입원 치료를 권유했더니 몹시 화를 내면서 첫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있으면 상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채로 저한테 전화해서는 둘째 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친정에 보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데리고 간 첫째 아이를 데려와서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최근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사건들이 좀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민법 제184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네. 예, 일반적인 정도의 우울증이나 질병의 경우 민법 제184조 6호에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네. 혼인 생활 중에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의 우울증이나 아니면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고 배우자도 치료를 위해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은 단순히 배우자 우울증, 질병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지는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혼이 안 된다고 하면 놀라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부부 사이란 병이 있다면 돌봐줘야 할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항상 이혼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배우자의 정신질환 때문에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 사연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치료를 받을 의지도 없고 사실상 일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판례에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 질환이 단순히 부부의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또 네. 그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면은 더 이상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받아준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서 6개월 이상 별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연자님 같은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내가 무조건 친권 양육권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친권 양육권은 또 다른 문제죠. 예. 사연자분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 상대방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친권 양육자가 반드시 된다거나 아니면 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사연자님이 자동적으로 친권 양육자로 지정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예, 친권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양육 환경, 양육자의 상황, 양육 의지, 자녀와 애착 관계 등을 그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해지는데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에 배우자가 심각한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그러면서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고 실제 양육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은 양육에 관한 가사 조사를 통해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가사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원 소속 공무원인 가사 조사관이 이제 양육 환경, 아이들과 부모의 애착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는 절차죠. 근데 이번 사연을 듣고 좀 의외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 꼭 안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연을 보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따로 양육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대로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각각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따로 분리 양육하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 재판부가 친권 양육자 지정을 할 때 형제인 자녀들을 부모 쌍방이 한 명씩 나누어서 분리 양육을 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래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부모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또 자녀들의 연령 그리고 그 의사를 고려해서 분리 양육을 허용하는 사례들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부모 쌍방 사이에서도 분리 양육하기로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분리 양육을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정해줄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이제 따로따로 양육하는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재판부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사연자분은 아내가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인데도 치료를 거부하고 또 스스로 집을 나가서 6개월 이상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아내분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자로 분리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재판에 가서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가 이루어져서 결정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 또 이혼이 성립된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분리 양육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나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따로따로 양육하고 있지만 분리 양육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던진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촉법소년은 무엇일까요? 또 피해자들은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죠.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또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촉법 소년으로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 8살 초등학생은 이 촉법 소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상의 문제일 뿐이고요.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법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보통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을 부정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 감독 아래 있죠.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보호 감독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4플레이의 December Dream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